선생님들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훈련생이 다가왔을 때 취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훈련생이 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그 지점을 확인해 보자. 두 번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7가지 목표 중에서 두 번째 퍼즐은 잘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훈련생이 선생님 보시기에 이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때 그때 진로취업 상담의 3번째 목표인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개인을 의사결정자라고 하는데 그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떻게 도달하는가를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특히 진로취업 상담 관련해서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능력 이거 관련돼서는 하렌이라는 학자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하렌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과 그 다음에 정리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전략과 정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그리고 자신이 이제 결정을 내렸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유형을 이 장표에 있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그 간단한 검사가 있어요. 의사결정 유형 검사인데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보충 자료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 갖고 계신 보충 자료 2번에 의사결정 유형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검사를 선생님들하고 간단하게 좀 해볼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3가지 유형 중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유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 검사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똑같거나 거의 같으면 그렇다에 표시해 주시고요. 자신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거나 상당히 다르면 아니다에 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문항을 보시면 1번 문항부터 선생님들 2페이지에 걸쳐서 30번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번 읽었을 때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렇다의 표시, 아니면 아니다의 표시해 주셔서 이 30번까지 다 그렇다 아니다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요. 뒤에 채점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1번 번호 요거 말고요. 문항 번호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문항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에 그렇다면 그렇다에 표시해 주시고 2번 문항, 3번, 4번 문항들이 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문항 번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문항에 대해서 다 채점이 끝나시면 여기 합리적인 유형의 몇 개, 직관적인 유형의 몇 개, 의존적인 유형의 몇 개, 여기는 그렇다 해당되는 것만 개수를 세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개수를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유형이 선생님들의 의사결정 유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번부터 30번까지 문항을 선생님들이 좀 표시해 주시고요. 채점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 보충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일찍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교환만 받았고요. 보충 자료 네. 채팅방에 좀 올려주실래요? 네, 저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 채팅방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그러면 제가 여기 화면에서 천천히 밑으로 좀 내려드릴 테니까
네, 선생님도 여기에 일단 그 빈 종이에 표시하셨다가 뒤에 채점지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최덕민 선생님이 자료 올려주셨거든요. 열어서 보시는 게 편하신 선생님은 지금 다운 받으시고 예,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네. 뒤에 채점지 보여드릴까요? 네. 문항은 다 끝나셨죠? 문항 보신 거 끝나셨을 것 같아요. 채점지에 넘어가 주세요. 아이고. 다시 보내드려요. 근데 선생님 지금 채점까지 다 해야지 진행이 되나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보충 자료가 혹시 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나요? 네, 올려주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아니,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서 채팅창을 보기가 더, 아, 휴대폰으로 보고 계셔서, 네. 네, 네. 저도 지금 다쳐가지고 다시 안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너무 늦게 공지가 돼가지고 네. 자료 출력을 못 해갖고 그렇죠. 왔거든요. 네. 네. 페이지에 없는 것 같아. 요거를 혹시 시간 조절은 가능하지 않나요? 네. 시간 조정이라 하시면. 혹시 뭐 내일로 한다거나 네. 그런 할 수 없을까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열고요. 네. 채점지에서 그러면 선생님, 합리적 유형에 해당되는 게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저 28번부터 다 못했거든요. 아,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나중에 천천히 하셔서 무조건. 보셔도 되고, 네.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끝나셨을까요? 네. 김종철 선생님 끝나셨고, 배성관 선생님 끝나셨어요? 표시만. 그때 28, 29, 30번만 못해서 잠깐 띄워주시면 캡처. 아, 네네. 아, 그럴게요, 선생님. 여기 좀 보이실까요? 작은데 글씨가? 아, 됐어요. 예. 네. 배성환 선생님도 어려우세요? 못하셨어요? 아, 하셨구나. 네. 신동 선생님 하셨어요? 선생님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국종 선생님 하셨어요? 그 합계의 채점은 그렇다 숫자만 네, 표시하면 되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돌려주시면. 네, 그 점수만 합하시면 돼요. 네. 네. 문혜련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네. 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숫자를 세보셔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우선적 유형 중에 가장 개수가 많은 게 선생님들의 의사결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를 일단 파악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 답지가 번호가 다 안 보이는데, 화면상? 위에 몇 번, 예, 처음에가 안 보여요. 네. 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문혜란 선생님 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파악해봐도 될까요? 다른 분들 어떤 유형인지? 네. 옥종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분씩 김동철 선생님 어떤 네. 유형 나오셨어요? 합리적이 10개 나왔습니다. 아, 10개로 합리적? 네. 네. 그리고 제 화면에 지금 보이는 대로 네. 허육자 선생님. 네, 저는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요. 아, 지금 하고 네, 계세요? 기본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효근 선생님. 지금 집계 중입니다. 집계. 아, 집계하고 계세요. 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는군요. 아니 자료가 안 올라와가지고 아, 네. 이제 다운받아서 아래 한글 펴가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표기만 끝났어요. 표기만.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욱 선생님은 끝나셨을까요?
네. 김경현 선생님. 집계 중이에요.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자료가 너무 늦게 올라와서 선생님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네.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정수 선생님 끝나셨다고 올려주셨고. 임효옥 선생님 좀 늦게 오셨는데 지금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시간 되셔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끝나신 선생님들은 그냥 자유롭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유형이 나오셨는지 한 분씩. 저도 합리적 유형이에요. 네, 선생님 성함이. 김경연. 아, 네, 김경은 선생님 합리적 유형. 네, 예, 8개 나왔어요. 아, 8개 나오셨고요. 네.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체육은 합리적이요. 네, 10개. 선생님 10개? 10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제가 공유 제 PPT로 바꿔도 될까요? 네. 선생님들 지금 뭐 계산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끝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아까 그 하렌이 이 검사를 만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떤 합리적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책임을 지는 여부에 따라서 이 유형이 구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유형은 합리적 양측이라고 불리는데 이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까 선생님들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김종천 선생님 그리고 최호근 선생님도 그러시고 김경은 선생님도 그러시고 합리적인 유형이 나오셨거든요. 아마 그 위에 다른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유형 나오신 분 그냥 손을 들어서 화면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신동욱 선생님, 배선자 선생님, 배성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네. 이 유형은 어디에 해당되시냐면 자신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정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잘 수용하고요. 책임을 지는 유형이고요. 이후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객관적 유형, 객관적 양측이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화면상으로는 아마 선생님 거의 다 합리적인 유형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거를 검사를 해보면 간혹가다 객관적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소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합리적 전략과 정의적 전략 중에 정의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내적 감정 상태를 기초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약간 톡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라 현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합리적 유형에 비해서 어떤 정보 수집을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하기 그런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합리적 유형과 동일하게 자신이 했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고 또 수용하려고 하는 유형이 직관적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적 유형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 훈련 교감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검사를 했을 때 의존적 유형이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의존적 유형은
두 앞에서 살펴본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과 다르게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좀 부인하고요. 그 책임 소지를 외부로 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수동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자꾸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또는 남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좀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합리적 유형은 그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후의 결과를 평가해서 적절한 부분을 그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거나 하는 반면에 직관적 양측은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다시 그 각 단계 선택이나 수용은 이 부분의 논리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유형에 비해서 직관적 유형은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모든 상황에 모든 그 결정 결정 그 내용에 따라서 합리적 유형을 늘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을 그 상황이라든지 결정해야 될 그 안건이라든지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거나 그리고 좀 그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합리적 유형 이외에 직관적 유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유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절차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실패라든지 오류는 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이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데 진로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실 다른 의사결정보다는 훨씬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류나 아니면 실패의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훈련생들을 만나셨을 때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혹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는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경영학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단계를 얘기합니다. 먼저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훈련생들이 이 시점에 내가 정말 취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그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지 또는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직업 능력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취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취업과 관련해서 정보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보 수집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 2안, 2안, 3안 뭐 이렇게 대안들을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안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또 다음으로 두 번째 안을 선택했을 때 혹시 3년 내지 5년 후 미래에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인 대안 검토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최적의 안으로 2안이 선택이 됐어요. 그랬는데 현리성을 검토해 보는 거죠. 네, 솔직히 직업 능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대안에 내가 선택한 두 번째 대안을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겠다. 어렵겠다. 만약 부족하다면 그러면 다시 대안 열거로 가서 이 안이 아닌 다른 안들을 검토해서요. 현실성 검토까지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이 결정되고요. 그 의사결정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반복해서 현실성 검토를 했을 때 현실성에서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 더 필요하다면 정보 수집 단계로 되돌아갈 거고요. 대안 열거에서 다른 대안을 선택해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게 된다면 이 단계를 다시 반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내담자 훈련생들하고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의사결정의 개입 방법에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물며 어떤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예산 버짓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사겠느냐, 또 어떤 것을 위주로 내가 결정을 하느냐는 선생님들마다 각자 판단은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때 우선 필요한 걸 사겠다. 또는 나한테 중요한 걸 사겠다. 또는 가격에 맞춰서 사겠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그런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비교 항목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컴퓨터 하나를 바꾸신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그 컴퓨터를 바꾼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살지, 어떤 모델을 살지, 또는 내가 노트북 형태를 살지, 데스크탑을 살지, 아니면 탭 안으로도 가능하면 탭을 살지, 이렇게 고민할 때에도 이 대차대조표 기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진로와 관련해서는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가 보충 자료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거의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으로 선생님들이 나오셨네요. 네. 다시 한번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 네,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면 여기 이제 대차대조표 활용하는 방법이 1단계부터 16단계까지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직업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열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플러스 5점에서 마이너스 5점까지 할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자신이 얻는 유용성을 목록하는데요. 표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대안 1이 있고 대안 2가 있고 대안 3이 있습니다. 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표는 비교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비교 항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제시한 걸 보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과 손실에서 개인적 수입 부터 그 외의 것까지 이렇게 제시가 돼서 이 대안별로 플러스 5점에서 마이너스 5점까지 점수를 주는 거고요. B는 중요한 타인에게 주어지는 이득과 손실로 갖고, 세 번째는 자신의 승인이나 거부, 네 번째는 사회적 승인이나 거부에 대한 점수들을 가지고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고 자신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직업에 대한 대안이 내가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떤 학생이 선택하고 싶은 학과가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직업 예를 들어 학과 1, 학과 2, 학과 3에 그 학과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내가 그 직업에 대한 미래, 어떤 전망성 또는 뭐 수익, 그리고 부모님의 선호도, 그리고 내 흥미의 적합도, 또는 이걸 활용해서 더 직업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뭐 이런 5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면 비교 항목에 5가지를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5점에서 마이너스 5점까지 점수를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세로로 점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막상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때 비슷비슷한 대안으로 느껴졌지만 구체적인 비교 항목들,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들에 가중치를 주면서 그것들이 더 선명하게 점수를 통해서 나한테 그게 보여지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들을 얘기할 때 많은 내담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대안이 너무나
비슷해서 내가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대차대조표를 활용해서 보면 막상 점수로 드러나면서 본인이 막연하게 나는 대안2가 내가 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실제적인 점수가 가시화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정보 수집이 부족한지 아니면 대안이 너무 적은지 아니면 대안이 너무 많은지 그리고 비교 항목들이 내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 대안들을 비교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들, 자기 이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를 활용하기를 지금 이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16단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훈련생 그리고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것들이 왼쪽에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워크넷에 있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와져 있는 결과표에 보면 항목들이 있거든요. 요인들. 그걸 가지고 같이 이 대차대조표법을 활용해서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훈련생들이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 대안 1, 2, 3이라는 거는 네. 여기 A 항목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 수입이 네. 그 1번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둘, 세 가지,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만들어야 된다. 아니요,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나시는 그 훈련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직업 하나, 둘, 세 개를 직업을 쓰고 그 직업이 이득과 한데 개인적 수입에는 대한 직업 1이 플러스 5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직업은 플러스 3점밖에 안 되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더해놓고 나면 이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가치도 눈에 보이고요. 예, 가치관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서 나한테 수입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의외로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 멀리 뭐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 수입보다는 나한테 오히려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 교육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장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고 나면 내가 어떤 것을 그 위주로 해서 직업이나 그다음에 또 학과를 선택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예, 네. 그건 알겠고요. 네. 그럼 개인적 수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직업이 1, 2, 3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뭐 5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마이너스는 뭐 마이너스 5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네네. 그러면 직업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점수를 일괄적으로 그냥 뭐 내림 차순이나 오림 차순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어떤 건 5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플러스 3점도 될 수 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 3점도 될 수 그렇죠. 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가중치를 두면서 이제 본인에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시키고 인식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꼭 5점 플러스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일적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고요. 복잡하다고 하면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점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장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꼭 그 학생들하고 직접 하시지 않아도 이 방법을 설명하고 당신이 뭐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들은 업종은 정해지신 상태에서 어떤 그 취업을 하려는 직장이 이제 한 1, 2, 3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해 보면서
그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한지에 대해서도 이 표를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황에 처해 계신 상황이나 그 훈련생들의 지금 적합하도록 이걸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보면 네.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피드백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낫각의 A, B, C, D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 부분으로는 보이는데 네. A, B, C, D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그 피드백을 이 내용을 보고 그 상담하는 분이 네. 피드백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을? 상담은 뭐 저희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 이 내용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거는 다 상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 점수를 내면서 보여지는 부분이 뭔지, 본인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그러면 이런 결과에 내렸을 때, 훈련생이나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예전에였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텐데,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를 이 상담의 거리로 활용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당신은 여기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수입이 가장 중요하군요 라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안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해서 내담자가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목이라든지 이거에 눈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 거리로 활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주 이후에 심리검사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 결과지를 사실은 그냥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런 데 흥미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십니다라고 하면 얘기거리가 없어요, 선생님. 그걸 가지고 검사는 약간 그 타당화된 표준화 검사잖아요. 그거를 이 각각의 훈련생 내담자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 특성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담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데이터드 조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이후에 진로 상담, 진로를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대차 대조표라는 거는 그 훈련생들이 작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작성을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작성하고 나서 선생님 보시니까 수입에 대한 가중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씨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과를 선택할 때 금전적인 부분 수입이 가장 중요하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보니까 제가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일과 생활에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걸 되게 중요시 했었는데, 그러면 요번에 직업을 구할 때에는 제 지금 생애 지금 관계상, 수입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좀 더 급여가 있는 쪽, 업무가 조금 강도가 높더라도 그런 쪽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A, B, C, D가 보면은 자기의 수입에 대한 거, 타인에게 대한 이미지라든가 사회적 것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쪽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시면 좀 유의미하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점수가 가장 높다든지 아주 낮다든지. 그러면 A, B, C, D의 점수가 다 어떻게 보면 가중치란 것 없이 평균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A, B, C, D가 하나는 항목이 7개고 하나는 뭐 3개고 4개고 그러는데 이거 뭐 개라는 점수를 보다 보면은 A라는 점수에는 뭐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7가지 항목이니까 최고가 플러스 5다 따지면은 최대가 35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C라는 경우 3가지밖에 없으니까 15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 최대로 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걸 총 토탈로 A 항목에 대한 점수 토탈, B 항목에 대한 점수 합계를 보다 보면은 어느 네. 쪽에 점수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항목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일괄적으로 A양을 다 더하고, B를 다 더하고, C를 다 더하고, D를 다 더해서 완전히 통계 점수로만 보시진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A, B, C, D가 각각 네. 가중치를 줘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었어요. 예. 네. 네. 그 세 가지 항목도 한 50점 나오고, 예를 들면, 네. 25점씩 토탈 100점이라고 치면, 네. 뭐, 근데 가중치를 두셔서 하시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히려 A, B, C, D가 나오는 항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도 순서대로 훈련생들이 얘기한 순서일 수도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것들을 제 우선시 되는지 비교 항목들을 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은 내 흥미도하고 잘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면 그게 제 우선순위고,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가중치를 더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표에 맞춰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두 번째, 내 적성하고 맞아야 된다? 아니면 부모의 기대에 부합해야 된다? 장애성도 중요하다? 수입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5항목이 나온다면 사실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이 학생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거든요. 비교 항목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더 가중치를 두셔드리죠. 제가 상담했던 팀 훈련사한테는 자기 네.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수입은 네. 그냥 대충 먹고 살면 된다. 네네. 이런 식이고, 네. 일반적인 청년들의 네. 그 평균 정도 수입이면 된다는 식이고, 네네.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받지 않는다. 네. 그냥 네. 일반적인 시임사회이다. 나는 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훈련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훈련생들은 이 비교 항목들이 나올 때 수입 부분이 뒤에 명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선생님. 요 표상에서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이나 수입이 중요한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뒤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충분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정보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공신력 있는 정보의 소스를 찾아내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가공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가 권력이었잖아요.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그 특권층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많이들 대중화됐다라는 거의 그 특징이고요. 요즘에 사람들의 고민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거죠. 너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나의 진로에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훈련생들로 하여금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그런 정도의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지 공신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찾아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훈련생을 지도하실 때 정보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적합하게 활용하시는데 인쇄물로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견학을 가거나 실습을 통해서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조감도가 그 한국 자벌드라는 곳인데 가보신 분 계실까요? 분당 초입 정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가면 직업체험, 간단한 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직업 관련 심리검사도 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직업체험하는 곳에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자신과 잘 맞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어떤 훈련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어떤 객관적이나 좋은 정보들을 잘 탐색해서 자기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잘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정보 탐색 활용 능력도 괜찮은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죠. 아까 김종선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훈련생들의 예도 잠깐 드셨는데, 직업은 분명히 우리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직업은 결코 수입을 얻기 위한 이퀄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직장에 머무르는 순간이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직장에 어떤 급여를 많이 주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점점 젊은 세대들의 또, 어떤 직업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업에 대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직업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분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만나셨을 때는 학습자로 계시고, 저는 교수자로 있지만, 선생님들이 또 교수자로 활동하시는 훈련원에 가시면 또 선생님들은, 교수자로서 또 훈련생들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거고, 킬러가 뭐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 엄청난 돈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직업이 아닌 이유,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성 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 역할 사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된 건지, 물론 두 부분이 같이 섞여 있겠지만 남자가 주로 하는 직업, 여자가 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직업을 할 때 더 체력적이거나 어떤 가지고는 여성, 남성 성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더 유리하거나 더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여자가 가져야 될 직업, 남자가 가져야 될 직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경계가 이렇게 지금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훈련생들이 성 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관이 너무 왜곡돼서 선택에 있어서 뭐 제대로 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직업의 가치관이 너무 수입이라는 하나에 꽂혀 있어서 그렇게 어울리는 직업을 좀 추천해주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해줘도 좀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취업 지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신들 좀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적응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들이 직업의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를 좀 재정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교사와 운전사의 사례만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이건 코치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그 차이인가요?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들었던 예셔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어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교사가 이제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교사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이제 교사에 대해서 있는 중에 운전 어떤 파업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교사들도 교사들은 거의 꿈의 직장이고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교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하는 어떤 그 취미 같은 게 있으셔서 그런 거를 보면서 교사도 하나의 역할이고 또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중교통 파업이 일어나면 선생님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운전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교사 운전사의 이 직업이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사회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그들 중에 누구라도 파업을 하거나 그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피해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느끼셨다는 사례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예로 넣었던 거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막연하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은 특정한 업종에 지금 종사할 훈련생들을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직업과 관련돼서의 혹시나 가질 수 있는 그 왜곡된 가치관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좀 더 나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서도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굳이 훈련생들의 1대1, 1대4, 그러니까 그룹으로 앉혀놓으시고 진로 취업 상담을 하시지 않더라도 선생님들 강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시켜 주시고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 대항이거든요. 선생님 NCS 많이 아시잖아요. 국가직무 능력 표준 기반으로 채용이 요즘 중요시 되고 있는데 사실 직업 기초 능력에는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자원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수리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능력이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그 훈련생들 중에서 A 훈련생을 만났어요. 그 A 훈련생이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선생님들 보시기에 좀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이를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인관계 능력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코칭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NCS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습자용 자료 10권 중에 이 자료들이 다 10권이 지금 다운로드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인관계 능력 부분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좀 읽어보도록 권유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또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런 능력 10가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는 이것을 함양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보를 알고 계시다가 그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기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셨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어떤 그 업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잘 취업지도 하셔가지고 취업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선생님한테 옵니다. 와서 선생님 저는 가는 곳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번에는 운도 되게 나빠서 상사가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고 저를 괴롭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되게 운이 나빴구나 요번에 이상한 상사가 있는 곳에 취업됐네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또 제대로 또 취업도 하셔서 또 다른 곳에 취업을 시켜요. 또 3개월 만에 또 나타나요. 또 다른 곳에 취업시켜 또 나타나요. 그러면 선생님들 사실 그 사이에 생각이 드시겠죠. 이 친구가 혹시 대인관계 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만으로 자기의 그거를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시켰다고가 다 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기대에서 하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 받으실 것 같고요. 확인 강사 검증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10가지가 더 필요하다. 단순히 이 사람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역량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선생님이 살펴보시는 게 6번째 퍼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왜 자꾸 취업에 실패할까? 자기 이해도 잘 되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도 하는 것 같고 정보도 잘 탐색해서 활용하는데 그리고 뭐 직업 가치관도 괜찮고 거기다가 뭐 의사결정이나 자기관리나 뭐 이런 직업 기초 능력도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 친구가 계속 어려움을 할까? 혹시 이력서, 자소서에 작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면접 볼 때 자기를 충분히 자기 가능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못할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요. 말씀드린 7가지 퍼즐 중에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도와주셔서 그 7가지 퍼즐이 그 진로 취업 상담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잘 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7가지 목표가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계시면 시험 문제 때문에 훈련생이 걱정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는 7가지의 갈래길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훈련생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할 때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좀 결손이 되어서 저런 문제를 호소할까를 내가 알아내고 그것을 같이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컨셉을 가지고 진로 취업 상담을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로드맵을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들께서 너무 훈련생을 취업시켰다, 못 시켰다, 취업시켜야 된다라는 것에만 신경 쓰시지 않게 되시고요.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7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훈련생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 이 7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저러고 있지? 그걸 알아내고 그것을 채워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좀 당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 상담의 목표 이해되셨나요, 선생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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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겁먹지 마세요. 취업을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 이전에 7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퍼즐을 찾아 나가셔서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7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선생님도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 직업 세계, 그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의 함양,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고요. 직업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구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 취업 상담의 7가지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진로 취업 상담의 중요성, 청소년들, 성인, 대상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우선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선생님도 혹시 청소년들 위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 계세요? 좀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최유근 선생님 청소년 상대로 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 계실까요? 손 들어주실까요? 네. 그러면 대부분 성인들 대상으로 훈련하실까요? 네. 그러면 청소년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최유근 선생님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58분이네요, 선생님들. 2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2시 10분까지 쉬시고, 그 대상별로 진로 취업 상담의 중요성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깐 2번째 화면 한 번만 잠깐 보여줘 보실래요? 여기요? 앞에 거. 예. 아니, 그 번호 2번. 2번요? 예. 요거. 여기요? 네. 네. 뒤에 화면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여드리면 될까요? 요걸 제가 놓쳐가지고요. 네네. 선생님. 한번 읽어보려고.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른 분들은 쉬셔도 됩니다. 아니, 궁금한 건 아니고. 한번 다시 보시려고요? 네, 직업, 사전 하시다가 막 몇 개 얘기할 때 이 화면을 놓쳐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네네. 네. 그럼 보시고 선생님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0분에 뵙겠습니다. 끄셔도 됩니다. 네.
김종철 선생님만 와 계셔서. 선생님, 제가 진행하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그러시진 않을까요? 네, 다시, 다 오셨을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진로 취업 상담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은 왜 청소년들에게 진로 취업 상담이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지금 난맥상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실 붕괴와 청소년 비행의 확산이 이제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들이 계속 강조는 되고 있는데 교권의 하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들은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과 지도하고 생활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교실 붕괴나 청소년 비행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를 조사해 본 결과 진로 취업 상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로 상담이겠죠. 진로 취업이나 진로 진학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올바른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실이 붕괴되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 동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미도 찾지를 못하고 필요성도 못 느낀 상태에서 또 어느 순간에 조금 정신 차리고 수업에 집중해 보려고 하면 이미 그 진도를 쫓아갈 수 못할 정도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학습 동기는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로 취업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나 그림을 그래도 선명하게 그리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제 진로 동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학습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교실 붕괴를 해결하자. 라는 취지에서 진로 취업 상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요. 또한 진로 정체감의 확립을 통해서 청소년의 비행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청소년 진로 지도의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혁근 선생님이 저희 오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잠깐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냥 청소년에 국한돼서 진로 취업에 대한 것들 하는 게 아니고, 네. 대학에서 현재 직업 탐색 쪽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네. 교육기부단에서 초, 중, 고까지도 진로 지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특정한 대학생 이게 아니고 초, 네. 중, 고, 대까지 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노사발전재단하고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고, 네. 폴리텍 대학에는 신중년 쪽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어서 전계층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선생님은 쭉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만나보시면 그들한테 이 진로 취업 상담이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이 피부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많이 어떠세요? 느끼고, 네. 제 수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그쵸. 내용 중에서 일부를 떼서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네. 교과 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잘 하는데 생활 지도 안에 진로 취업에 대한 것들 잘 네. 못하다 보니까 네. 진로 쪽 관련돼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직업 탐색이라는 특강을 학교에 재능 기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막상 그 강의를 하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좀 달라진 모습들이 선생님은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네, 진로 취업, 진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막연했었던 눈빛에 약간 좀 생기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이 미래에 대한 목표, 그림들이 좀 그려지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활 태도, 행동,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아이들 스스로가 조금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 취업 상담은 꼭 진학이나 취업이나 진로를 시키기 위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대 발달 단계에서 본인이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아이들의 마음, 마인드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 네, 직업훈련 기관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네네. 진로 취업 상담 네, 저 사업을 하나 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각 대학교의 교수지만 이제는 이제 직업훈련 그 직업 전문학교 쪽에 이제 가서 네, 그쪽에서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진로 상담이나 네, 취업 선동이나 이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돼서 네.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네. 선생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에서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진로 상담을 통해서 우회적이지만 본인의 꿈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아마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 만나주시고 모든 아이들을 다 흡수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는 소수의 몇 명이라도 자기의 꿈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게 선명해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들의 고민에서 이제 고민을 물어보면 진로 문제 비중이 가장 커요. 네, 1순위가 성적과 공부고요. 2순위가 진로와 진학이거든요. 이거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물어봐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미래에 몇십 년이 넘어서도 물어보면 그 청소년들의 이 부분은 그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적이나 공부 문제, 두 번째는 진로와 진학 문제인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이나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이는 자연스럽게 진로나 진학 문제의 해결점으로 이루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신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고 동기가 생겨나게 되면 이는 학습 동기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성적과 공부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도 하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주는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꼭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이제 나라에서 발달단에서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최군 선생님도 초등학교부터 만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진로 지도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이라는 1층 석탑을 쌓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진로 인식이라는 석탑 위에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요. 그 석탑 위에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진로 준비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장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6년, 12년에 걸쳐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로 지도를 통해서 교실 붕괴를 예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교실 붕괴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붕괴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이제 학생들 입장이잖아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그 교과를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습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심이 계속 들고요.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교실 붕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학생들에게 각각의 교육 내용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굳이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 내지는 너 어떨 때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스타 강사들의 이런 어떤 강의를 듣고 분석을 해보면 그 수업 자체를 굉장히 딜리버리하는 방법을 흥미있게 재미있게
전달도 하기도 하지만 그 수업 내용들이 결국에는 당신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자극시키는 동기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 지도를 통해서도 지금 학습이 본인의 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씩 인식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만나시는 훈련생들도 물론 학생들은 아닐지라도 수업 시간에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지점들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숙련되기 어려운 그 과정에 있는 그 훈련생들에게는 학습 동기가 결국에 진로 동기를 통해서 학습 동기가 이어지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강의를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지도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도 예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들을 어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진로에 대한 밑그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현실에 바탕을 둔 진로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어떤 밑그림이 그래도 있다면 친구들이 유혹을 하거나 상황이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좀 적어지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진로에 대한 꿈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게 되거든요. 자기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지금 현재의 느낌, 현재의 욕구, 그다음에 바램에 그냥 충실해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내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을 유예시키거나 인내하는 힘들이 없이 지금 떠오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진로 정체감 형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진로 정체감이 형성된 청소년은 좀 아까 말씀드린 유혹이나 이런 것에 흔들릴 가능성이 적어지고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비행으로 갈 가능성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결국에 입학사정관이 가장 선호하는 수험생이라는 건 진로의식, 진로 성숙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럼 진로 성숙도는 어떤 걸까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꿈이 좀 명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절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그것에 맞춰서 실천하는 그런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진로 성숙도가 높으려면 어떤 각각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진로 목표가 명확하고 또 자기 통제가 잘 되고 행동력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체계적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진로 지도나 상담을 제대로 받는다면 진로 성숙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 차원에서 또는 정보기관 차원에서 또는 사기관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진로 탐색, 진로 지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청소년 진로 지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학생들의 진로 의식을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청소년들 말고 선생님들이 주로 만나시는 그 훈련생들 중에 신규 구직자들이 있겠죠. 이들은 최초의 직업 선택을 앞둔 상황에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탐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그 진로 취업 상담의 목표의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이 중요한 것이 이 신규 구직자한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직기술 습득이 중요해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응대 이런 부분에서의 진로 취업 상담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들은 아시죠? 근무하고 있는 이제 취업한 사람들. 여기에서 또 궁금하시죠? 재직자들한테 왜 진로 취업 상담이 중요하지? 그러실 텐데, 사실 이제 신입사원을 뽑고 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부서별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가장 그 인재로서 그 부서, 그 직무에
잘 적응해서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로 취업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직업 적응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제가 진로 취업 상담의 그 전 과정 중에서 취업시키거나 진학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적응하는 과정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진로 취업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응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근로자 정신건강관리라고 해서 EAP 상담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인데요. 저도 다양한 대기업들 또는 공기관들 또는 다른 기업들의 소속돼 계신 재직자분들을 만나서 정신건강관리 상담을 합니다.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상담은 뭐예요? 내3자 상담자가 만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상호작용할 때 그 상호작용의 주제가 일이나 직업이나 진로나 경력 이거하고 관련된 주제로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는 진로 상담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물론 심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진로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직무 만족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대기업들 삼성, LG, SK 등등등 대기업들은 사내 상담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재직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는 그냥 그 자체 내 사내 상담실 설치가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EAP 상담하는 그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재직자들의 지금 직무 만족도, 생활 만족도, 행복감, 이런 스트레스 관리, 조절 이런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할까요? 큰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미리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고 방치해 놨을 때 나중에 기업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될 어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상담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나봤던 재직자 중에서도 의외로 그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그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들 이 상황 속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직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번복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직을 하시려고 할 때 더 적절하게 어떤 회사를 완전히 바꾸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직무를 그 동일한 회사 내에서 바꿔보신다든지 이런 대안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진로 취업 상담을 통해서 회사는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직률도 좀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개인적인 그 재직자분들은 만족도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면서 이거에 대한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직 근로자에게 진로 취업 상담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실직자이죠. 네. 선생님, 제 이력에서 아까 조금 보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남 고용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은 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직자분들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실직인 경우가 많겠죠. 명예퇴직이시다든지 아니면은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실직을 당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상담실에서도 굉장히 그 격한 감정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사실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시는 그 데스크들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심리상담실에서 들어보면 오셔서 고성을 막 지르신다든지 화를 내신다든지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사실 실직을 당한 분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직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프로그램이 이 성취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성취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김명환 교수님 팀이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성취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서 이 마음 가다듬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이렇게 복식호흡 같은 것도 시켜요. 몸이 너무 긴장하고 아니면 격한 감정이 올랐을 때 이것을 좀 누그러뜨리고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직자분들이 이제 처음 실직한 상태에서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나를 해고시키냐, 나를 자르냐, 내가 초창기 멤버였는데
상황이 어려졌다 나를 내보내냐 막 이러면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감정, 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취업 지도를 하기가 어렵겠죠. 예, 어떤 대처 기술을 가르치신다든지 이걸 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들을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내려앉히고 좀 안정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는 은근슬쩍 자기 성찰 좀 시켜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김에 내가 왜 해고되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해고되었을 때에는 혹시 나한테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기회에 부족함이 뭔지를 좀 알아내고 그것을 내가 메꿔야지 재취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해고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외부에 꼭 원인을 기인했던 거를 일정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격한 감정이 조금 내려앉고 자기 성찰도 이루어지고 나면 재취업을 위한 의욕들은 서서히 증진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찾는 마당, 뭐 만나는 마당 이렇게 이런 마당들로 이게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재취업을 위한 의욕을 증진시키고 네트워킹도 어떻게 형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게 충분히 인식되고 나면 이제 직업 능력 향상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상담하고요. 정부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최적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진로 취업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 강남고용센터에서 잠깐 일할 때 만나 뵀던 많은 그 실직자분들이 계신데 몇 분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굉장히 격하게 하고 오셨고, 제가 한 6번 정도, 6회기 정도 만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9번째까지는, 그 화를 저한테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위직이셨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아주 큰 활약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2회기까지는 그분이 거기에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격한 감정들, 그 다음에 거기에 격한 감정만큼 자기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자신감이 더해진 게 같이 반영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2회기 내지 3회기를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났더니 워낙에 뭐 기능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해서 그 다음에 내 제2의 이거 어쨌든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에서 내가 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퇴직 후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독립하시고 다 안정적으로 돼 계신 분이어서 본인이 보다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시고 저랑 상담을 종결한 걸로 제가 기억해서 아마도 선생님들 중에 실직자분들 위주로 고용센터에서 연계돼서 직업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신청하신 분들을 만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한 감정들을 보이시는 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이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실직하시고 오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그 감정 들어주시는 게 좀 힘들다. 또는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번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실직자분들 직접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들은 없으시겠구나. 없으신가 봐요. 네, 손 드신 분은 선생님, 최혁은 선생님 당연히 만나실 거고. 혹자 선생님, 잠시 마이크 키셔서 선생님 어떤 분들을 만나세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분들 처음 만나시면 어떤 상태로 오실까요?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네. 상담을 받고 이제 네. 2차는 마음 가다듬기를 하고 오시는 상태인 것 같고요. 성취 프로그램 듣고 오시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네. 지금 교육과
네.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는 저희는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그냥 오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실직자분들이 취업을 네. 위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서 네. 국비 지원 훈련만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더 큰 상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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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네. 취업 상담은 추후에 추후에 네. 되고, 그럼 주로 네네네. 선생님들은 훈련받는 과정을 좀 관리하시는 게 더 주 업무가 되실까요? 그쵸. 취업 과정 상담하시는 안내와 네. 이 직종으로 인해서 취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직업군들 그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어쨌든 좀 마음은 가다듬고 오셔서 막 격한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겠네요. 네, 다행히. 네, 다행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인간의 뇌가 있는데요. 감정의 뇌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런 훈련을 가능한 것은 인지 능력이 더, 대뇌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뇌가 건드려진 다음에는 그게 좀 안정되고 좀 가라앉아야지만 구체적인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직자에게는 누구보다도 진로 취업 상담의 중요성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네. 실직자, 네, 퇴직 예정자. 이제 퇴직 예정자를 하면 가끔씩, 아니, 퇴직 예정자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냐. 앞에 실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다닌 거 아니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카운슬러라면 우리가 이제 상담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각 개인은 개별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어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들에게도 나름의 각자의 고민이 있겠구나. 그게 진로 취업 상담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로 관련 책 가운데 선생님들 어른들도 진로가 고민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을 읽고 난 서평이나 이렇게 댓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제목이 마음에 와서 확 닿았다.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뭘까요? 어느 나이대가 됐던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큰 범위 내에서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진로가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일과 직업의 관점을, 그러니까 직업의 관점을 확대한 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퇴직자들에게도 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 퇴직한 분들도, 이제는 이후의 인생이, 이후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더,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지 편안하게 퇴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 2막 설계를 조력해야 되고, 건강 및 금전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는 또 역활동에도 문제, 소일거리가 있어야 할 텐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고민들을 호소합니다. 정년 퇴직자들은 이런 것들이 고민이고, 만약에 이제 비자발적인 퇴직도 우리 앞에서 보면 더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직 동기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요.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그 보충 자료에 보시면, 우리 정년 퇴직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좀 정리해 봤는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생활의 사이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일거리는 무엇이 좋을지, 취미 생활은 무엇이 좋을지, 그다음에 사회봉사나 재능 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호소합니다. 선생님들, 서울시에는 50+ 재단이 있어요. 아까 최우근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년을 대상으로 상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50+ 재단도 나이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50+ 재단은 서울에는 4개
서울에 4개 캠퍼스가 있거든요. 서부, 중부, 남부, 북부에 4개 캠퍼스가 있고 거기에 50 플러스 컨설턴트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50 이상 되시는 내담자분들이죠. 클라이언트가 거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면요. 이 7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일, 두 번째 사회공헌, 그리고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여가, 재무, 건강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요. 이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이런 면에서 이제 취업 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자들 역시 정년퇴직자들도 진로 취업 상담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은퇴한 후에, 은퇴 후 적응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성숙형이거든요. 성숙형은 뭐냐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늙어가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일상적인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유형이고요. 비교적 잘 적응하는 유형 중에 은근형과 무정형이 있습니다. 조금 단어가 좀 그래서 이게 잘 적응하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은근형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고 짊어지고 있으셨던 무거운 책임과 복잡함이 있겠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하고요. 무장형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소되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나 역할이나 자기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수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면이나 또는 그걸로 인한 무기력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은퇴 후에도 다른 사회활동이나 기능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 무장형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훈련생들을 만나실 때 혹시 정년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시는 분들을 만나신다고 하면 무장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은퇴한 삶에 만족하고 일상생활을 사시기보다는 또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다시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나신다면 무장형을 만나실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적응에 곤란을 겪는 유형이 있습니다. 분노형이 있고 자학형이 있는데 분노형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은퇴한 것에 대해서 매우 비통해하는 유형이겠죠. 그래서 근데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남을 질책하고 은퇴 후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거에 비하면 다학형은 뭘까요?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실패로 보는데 비통해하지만 그 원인을 밖이 아닌 자신에게 온전히 돌려서 자신을 더 꾸짖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자학형인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울감이 깊어지고요. 무기력감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한쪽으로 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건 다 내 탓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심리적인 어떤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분노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나 이 적대감이 바깥으로 향할 때 분노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들 중에서 분노형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증상이 가족들하고 갈등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아가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겠죠. 반대로 다학형은 본인을 찍고 본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서는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이제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감이 생기면서 되게 침울하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성인의 진로 취업 상담에서 퇴직자들에게 대해서는 적응의 곤란을 겪은 유형이 진로 취업 상담을 통해서 비교적 잘 적응하는 유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유형이 또 진로 취업 상담의 도움이나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상적인 유형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사실 은퇴자를 위한 적응을 돕는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래 중요한 거 알겠어. 7가지 목표도 알겠고 청소년한테도 중요하고 성인들 각각의 대상별로 진로 취업 상담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셨죠. 그럼 선생님들께 요구되는 역량은 뭘까요? 미국 직업지도협회 NCDA 우리 앞에서 그 진로 취업 상담의 의미를 봤던 그 기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냐면요.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에 관한 지식.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신청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진로 발달과 의사 결정에 관한 지식, 그리고 특수 집단을 돕기 위한 상담 기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진로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지식들을 선생님들이 갖추셔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서비스 대상자의 이해 능력이 필요하시겠죠. 선생님들이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뭐 성인 중에 신규 취업자라면 신규 취업자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20대라고 한다면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취업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청소년을 주로 만나신다면 지금 청소년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유형들, 특성들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최혁원 선생님은 아까 초등학교부터 은퇴하신 분들까지 골고루 만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진로 취업 상담을 실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서비스를 받는 특성을 충분히 대상자별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진로 취업 상담을 실시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 훈련생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이면서 타당한 방법 중에 하나인 진로 심리 검사를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1대1로 개인 진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능력, 1대 다 집단으로 진로 지도를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진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호흡자 선생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받고 있는 국가 훈련 이런 기관의 정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결국에 취업 상담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마 필요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직업훈련 보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상황, 그 다음에 만나시는 그런 어떤 환경 또는 만나신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시겠지만, 직업훈련 교강사 선생님들은 훈련생들한테 어떤 존재일까? 진로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좀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은 훈련생들에게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실 거고요. 그리고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제공하실 수 있는 제공자이실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어떤 훈련 기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걸쳐서 그 훈련생들을 훈련시키셔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학습 동기를 유지시키고 또는 취업 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은 동기부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하고 진로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그들의 진로 준비에 있어서 동반자로 활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진로 상담 전문가로 조금 더 나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목표로 이 강의를 신청해 주셨고 저도 그 목표를 이루고자 지금 강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그 훈련생들한테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훈련생들에게는 선생님들도 진로 취업 상담의 전문가로서 만나고 계시다. 이런 의미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장표를 정리했는데 선생님이 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직업훈련 교강사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됐을까요? 이모혁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내가 더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수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진로취업 상담의 이론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진행하는 속도보다 되게 늦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도 뭐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현장에서 더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진로취업 상담 이론을 봐야 되겠죠? 시간이 49분인데 지금 쉬셔서 선생님 3시 있으니까 3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부분을 3시 10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